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의 며느리로 벌써 10년 이상을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는 말. 그 이야기가 저희 시댁 이야기가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하나로 저희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렸거든요. 저는 시집 와서 시부모님 댁에서 10년 이상을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5년 전에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살게 된 건 다른 이유는 없었고, 결혼을 조금 일찍 어린 나이에 하다가 보니까 집을 구하고 살림살이 채워 넣을 돈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시댁은 주택에 살고 계셨고, 때마침 2층에 세입자가 나가서 저희가 대신 들어가 산다고 하며 시댁에 얹혀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게 되니 월세도 아끼고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니 일을 다니면서도 맡아줄 사람이 있다는 든든함도 있고 말입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형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은 둘째 아들인 거죠. 아주버님은 40대 중반이 되어가도 결혼을 하지 않고 계셨어요. 맞서는 부지런히 보시는 것 같은데 인연이 아닌 건지 아니면 여자를 너무 고르시는 것인지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에 한 번도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시자 그게 답답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너는 장가도 안 가냐고 구박을 하시곤 하셨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성화에도 넉살이 좋은 아주버님은 그냥 하하 웃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40이 넘어가도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서 배도 안 나오고 직업도 회계사라서 분명 마음만 있으면 금방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실 법한데 왜 안 하시는 건지 의문이 생겼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주버님께서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한눈으로 봐도 참 미인이었어요. 그분도 40대 중반이셨는데 어쩜 하나도 늙지 않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죠. 피부도 관리를 잘했는지 하얗고 뽀얀 피부가 20대 부럽지 않고 어쩜 몸매도 여리여리한 게 정말 여자가 한눈으로 봐도 반하게 생겼더라고요. 비단 같은 검은 머리를 야무지게 틀어올려 깔끔해 보이는 인상에 붉은 입술, 붉은 매니큐어를 칠했어도 사람이 쉬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저는 예비 형님을 보고 저 사람 정말 귀티가 난다고 생각했죠. 잘 꾸미고 감각이 있어 보이는 그런 여자였어요. 집으로 들어오며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두 눈을 치켜뜨시면서 그 여자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니까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까지 혼자 지냈을 리는 없어 보이고 우리 혁수랑 재혼인 거야? 혹시 자식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 여자분은 다소곳하게 앉아 고개를 내리깔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죠. 그 모습도 얼마나 청순해 보이던지. 네, 재혼입니다. 사실 2번 사별했어요. 첫 번째는 사고였고 2번째 남편은 병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어요. 그 예비 형님은 차분하게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했죠. 뭐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것도 사별이라니 말도 안 된다. 혁수야, 너는 무슨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 어? 남편을 2번이나 잡아먹은 여자랑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난 절대 결혼 허락 못한다. 네가 이제껏 이런 여자 만나라고 너를 공부시키고 장가를 안 보냈냐? 당장 헤어져. 시어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버럭 내지르셨죠. 시부모님 앞에 앉은 예비 형님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울었어요. 저도 남편을 2번 잃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인 방명이라더니 정말 저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죠.
왜 미인은 팔자가 사납고 병약하다고 하잖아요. 아주버님은 예비 형님의 어깨를 꽉 잡고 시어머니께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편들 죽은 게 다 이 사람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이곳까지 데려온 줄 아세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 예비 형님을 사랑했던 거겠죠. 어머님 말씀이 정말 다 맞아요. 저도 제가 남편 잡아먹은 것 같아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혁수 씨를 만나고 깊이 사랑하면서 이 남자면 남은 평생을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버렸어요. 처음엔 결혼은 안 된다고 그냥 만남만 가지자고 약속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곳까지 와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자네가 알고 있다니 참말로 다행이네. 알면 우리 혁수랑 헤어져. 또 다른 사람 명줄 재촉하지 말고 그런 팔자는 평생 혼자 살아야 맞는 거야. 다시 결혼하다니 그건 자네 욕심이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더니 그 여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두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이 사람 며느리로 안 받아들이시면 저도 이제 아들로 안 받아들이는 거로 생각하고 이제 집에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처음으로 데려왔는데 이렇게 취급받는 거 더 이상 보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저 녀석 봐라. 이 어미는 눈에도 안 뵈는가 봐. 어떻게 저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다니? 응?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이제껏 너를 밥 먹이고 공들여 키운 줄 알아?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저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아주버님의 모습을 처음 봤는데 어머님 또한 많이 놀라셨겠죠. 시어머님은 자식이 되어서 시어머니의 속을 이렇게도 몰라준다면서 바닥을 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한마디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반응이 더 어머니를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자식이 평생 처음 사랑한다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사는 거지. 남편을 2번이나 잃었으면 아이고 고생했다. 품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면 되겠냐고. 어머님은 시아버지의 말에 기가 막혔는지 두 눈을 크게 뜨셨어요. 아니, 당신은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하나도 틀린 것 없어.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이 망하는 거라고. 이 집이 망조가 되려고 일어나 당신까지 왜 이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버선발로 막아서야지.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 망하라고 구슬하네. 당신이 그러니까 고약한 노인의 소리를 듣는 거야. 당신이 오늘만 그래? 평소에도 작은 애한테 하는 거 봐봐.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나? 그냥 사람 하나 잡으라고 길을 쓰고 막아서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냥 잘됐다고 축하는 못할 망정. 이러다가 평생 장가 안 간다고 해봐. 또 그 꼴은 못 봐서 애를 달달 볶을 거면서. 에이.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시자 어머님은 다시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다시 통곡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모시기 쉬운 성격은 아니셨어요. 깐깐하고 까탈스러워서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쥐잡듯이 잡는 성격이시라 저도 시댁 사는 내내 꽤 고생했거든요. 그때마다 시아버지께서 대신 미안하다, 저 사람이 원래 좀 성격이 고약하다 하면서 저를 다독이셨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여자분이 시댁으로 시집을 오면 고생 꽤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 시집 올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저보다 더 못한 며느리 자리가 들어왔으니 성에 안 차시겠죠.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인생의 자랑거리였고 평소에도 꼭 좋은 집에 장가를 보내겠다고 동네에 소문을 내셨던지라 예비 형님의 앞길이 훤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드디어 그분과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마땅치 않았지만 귀한 장남이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고 시아버지도 아들 앞길 막지 말라며 타박한 탓에 시어머니의 화는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그 후로 형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아지셨죠. 그런데 황당한 사건은 두 분이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두 분은 저희 보고 2층에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분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나요? 이제 자기들이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동선애가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잖아요.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맞고 나중에 제사랑 그런 것도 다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동서보다는 저희가 이 집 2층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의견도 없이 그런 말을 들은 터라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고 버텼죠.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먼저 언질이라도 주시지. 이렇게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갑자기 집을 구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못 나갑니다. 다행히 어머님도 저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의 10년의 세월이 헛수고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죠. 작은 아들보다 항상 큰 아들을 먼저 챙기셨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작은 애들을 나가라고 하다니 이제껏 잘만 살았다. 제사야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제사 때마다 와서 도우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라고 잘 사는 애들을 나가라 말라 하는 거냐? 어머님, 원래 부모님은 큰아들이 모시는 거잖아요. 동서도 오랫동안 고생했고 이제 저희가 모시면서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 곁에서 살고 싶어서 그이한테 졸랐어요. 제가 잘 모실게요. 동서, 그동안 부모님 밑에 있었으니 돈 좀 모아놓지 않았어? 동서 성격에 헤프게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돈이면 작은 아파트라도 나가서 살아. 언제까지 시댁에 염치 없이 붙어 살 거야? 저는 딱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저희도 분가하려고 청약을 들어놓은 것도 있기도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쫓겨나듯이 나갈 줄은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당황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서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나기 말이 다 맞다. 시부모는 그나들이 모시는 게 맞지. 작은 아기 너는 직장 다니니 어차피 집안일도 많이 못할 거잖니? 이제 큰아기가 다 꾸려서 하고 싶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 빨리 집 얻어서 나가거라. 이미 형님이 아버님과 말을 끝내놓은 상태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신 아버님이 나가라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어요. 워낙 급하게 나오느라 좋은 집을 구하지도 전셋집을 구하지도 못해서 월세를 주고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야 뭐 퇴근하면 큰 살림 맡아서 하던 걸 이제 작게 줄여서 하니까 좋았지만 애들 아빠는 왠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었는지 울적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10년 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지내다 보니까 작은 아파트도 우리 네 식구끼리 지내는 것도 금방 익숙해져서 오손도손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온 지 반년쯤 되었을까요? 어머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쯤 죽어가는 겁니다. 작은 애냐? 나다. 지금 나한테 올 수 있냐? 지금 밖인데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는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길에 앉아 있다.
나 좀 데리러 와라. 저는 한창 근무 중이었기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집에는 일을 안 하고 계시는 형님도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형님은요? 형님 집에 안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제가 일단 갈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에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몇 발자국만 가면 벤치가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니 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와락 잡으시는 겁니다. 얘야, 작은 애야, 나 너희 집에서 살면 안 되냐? 나 무서워서 큰애랑 못 살겠다. 그 애는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어머니,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갑자기 우리 집으로 오신다니. 형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애가 하는 음식이 너무 맛이 이상한 거야. 도저히 역해서 못 먹겠다고 하면 너희 시아버지하고 아주버님이 음식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 괜히 아무 죄도 없는 애를 타박한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내가 몰래 그 애가 음식하는 걸 쳐다봤더니 내가 먹는 국에 이상한 약품을 타는 게 아니겠냐. 내가 놀라서 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딱 음식을 엎질러 버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말하는데 아유, 집에 불려오를 들였어. 보통이 아니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사람 먹는 국에 수상한 약을 넣는다니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다시 속이 메슥거린다며 가슴을 문지르시며 바닥에 다시 빈속을 개어내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이러신 거예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요. 잠시 있다가 저희 집으로 가요.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 옆에 벤치로 가서 앉혀드리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다들 그년 손에 죽겠어. 작은 애야, 혹시 핸드폰으로 녹음이나 사진 어떻게 찍냐? 그년의 본색을 내 손으로 밝혀내야겠어. 저는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녹음 기능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워낙 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형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 그런다고 생각했죠. 저도 처음에 실수로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을 넣었다고 얼마나 크게 혼이 났던지 어머님이 형님에 대한 분노가 넘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속이 힘드신지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혹시 치매기가 있나 걱정도 되었죠. 병원으로 가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님이 달려오시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을 부축하는 형님의 손을 탁 하고 쳐내셨어요. 너는 내 몸에 손도 대지 마라. 네가 손만 닿아도 징그럽다. 소름 끼쳐. 저리 가. 어머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형님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아,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도 싫으세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양념게장까지 해놓고 어머님 오시길 기다렸어요. 동서도 온 김에 밥 먹고 가, 응? 서방님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고. 저는 웃으며 말하는 형님을 보고 어머님의 생각이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형님이 어머님이 미워서 음식에 약까지 탈 정도면 이렇게 살갑게 굴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은 저와 살 때도 자주 네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맘에 안 들면 말로 해라. 이런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형님의 음식을 먹어보니 이상한 것도 없고 오히려 음식 솜씨가 좋아서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괜히 형님이 마음에 안 들면 생트집을 잡으시는 거였죠. 제가 있는데도 어머님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하면서 괴롭히니 형님이 제대로 식사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하고 저는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어머님이 쓰러졌다고 형님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은 병원 의자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두 눈은 새빨개지고 손발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예요? 머리를 다쳤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동서, 그게 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역국을 끓였거든. 근데 또 어머님이 국에 뭐를 타는 거 아니냐고 또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국을 그대로 바닥에 엎어버리시는 거야. 뭐 항상 있는 일이니까 하고 치우려고 바닥에 숙였는데 부엌을 나서던 어머님께서 바닥에 뿌려진 미역을 밟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식탁에 부딪히셨어. 지금 검사하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 나오셔. 나 너무 무서워. 저는 형님의 벌벌 떠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참, 어머님도 좀 적당히 구박 좀 하시지. 어쩌면 그러실까요? 며칠 전에도 그러시더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때 병원 의사가 나오며 어머님의 상태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식탁에 머리를 부딪히시며 뇌진탕에 오신 것 같은데 검사를 하니까 뇌가 일반인보다 많이 부어 계시더라고요. 왜 부었는지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발견이 늦어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뇌부종이 심하셔서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셨어요. 의식 저하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님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신이 어머님을 잘못 모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족 모두 형님을 위로해드리고 일반 병실로 옮기는 어머님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누워 눈과 손가락만 살짝 까딱하시고 말은 거의 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중증 장애를 가지게 돼버리셨죠. 그런 어머님을 형님은 정말 알뜰살뜰 잘도 보살폈어요. 어머님의 몸을 주물러드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산책을 시키고 누워만 있는 어머님이 자주 목욕을 못하니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며 자꾸 말을 시키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괜찮으세요? 오늘 날씨가 쨍한 게 너무 좋은데 우리 휠체어 타고 산책이라도 하러 나갈까요? 형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데도 어머님은 손을 좌우로 저으며 싫다고 우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형님을 바라보았어요. 아유, 아직도 저렇게 싫으실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시는데 좀 참아주시지. 왜? 이래야 우리 어머님답지. 그래도 이렇게 말도 걸고 활동을 자주 해야 병이 호전된다고 하더라고.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어머님, 우리 옷 입고 얼른 나가요. 하루 종일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어머님께 정성인 형님은 병원에서도 참 효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도 일하는 신세라서 거의 어머님은 형님께 맡기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형님이 알아서 잘 챙기기도 했고 저까지 나설 필요도 없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던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서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시부모님이 두 분이 다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한 분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한 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다니.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셔서 집안 분위기는 더 어두워져만 갔죠. 그리고 시부의 교통사고를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아버님은 평소에 될 수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으셨어요. 젊었을 때 다리를 다치셔서 큰 수술을 하신 다음에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종종 다리가 저려 하셨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운전 중에 심하게 쥐가 난 것처럼 저리셔서 큰 사고가 날 뻔한 뒤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셨죠. 아버님이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셔서 운전을 하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형님은 바닥을 치며 우는 게 아니겠어요. 10년을 산 저도 저렇게 슬퍼하지 않는데 시집와서 같이 산 지 1년도 안 된 형님이 자지러지게 우는 게 너무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해도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서럽게 우는데 그 순간 저는 형님이 국에 수상한 짓을 했다는 어머님의 말을 머리에 떠올렸어요. 도저히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 형님에게 다가가서 떠보기로 했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왜 운전을 하셨을까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형님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내가 중요한 약이 있다고 아버님께 부탁했거든. 내가 심장이 약해서 꼭 며칠에 한 번은 먹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약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약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드렸어. 약이야. 병원에 얼마든지 있으니 직접 지어 먹으면 되죠. 아버님께 운전을 시킬 만큼 그렇게 급한 약이에요? 순간 형님은 저를 보더니 얼굴을 구겼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나도 아버님이 직접 운전하실 줄 알았겠어? 그런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아버님, 다리가 자주 저러시는 거 형님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약 핑계로 아버님께 급하다고 운전을 시킨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이 순간 뒤틀리더라고요. 그때 경찰분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씨 가족분들 되시죠? 김종철 씨 사고가 운전 미숙으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서 사건 종결하려고 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찾아뵈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십시오. 저는 경찰에게 급히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아버님이 단순 교통사고일 리가 없어요. 아버님은 평소에 운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신 게 더 이상해요. 분명 다리가 불편하셨으면 갓길이라도 세웠을 겁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침착하신 분인데요. 차라리 부검을 해주세요. 이대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동서,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부검이라니. 아버님이 그럼 살해라도 당했다는 거야? 어쩜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검이 어떤 건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아버님을 2번 죽이는 거라고. 저는 언성을 높이는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그렇게 서럽게 울어놓고 아버님의 부검을 거부하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형님은 안 궁금하세요? 아버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제가 아버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렇게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버님이 얼마나 평소에도 진중하신 분인데요. 다리 조금 저리시다고 사고를 내실 분이 아니라서 그러는 겁니다. 다리가 한 번 저리면 그날 하루는 하루 종일 저리세요. 절대 운전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순간 형님의 얼굴은 순간 시뻘개지더군요. 경찰은 일단 알았다는 듯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말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싸우지들 마시고요. 유가족분들이 의심된다고 하면 당연히 부검해 드립니다. 진정들 하시고 사건 종결은 미루겠습니다. 아니, 재수 씨는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지금 이게 다 우리 집사람 탓이라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주버님 말에 저희 남편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마디 하더군요. 형은 안 이상해? 형수님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보란 듯이 사고가 났어.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형수가 음식에 약을 탔다고 했어. 그리고 평소에 아버지가 운전 안 하는 거 형도 잘 알잖아.
아주버님은 두 눈이 시뻘개져서 남편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형님이 아주버님의 손을 와락 잡더군요. 안 돼요. 저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못 보겠어요. 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온 다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런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은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차라리 저 때문에 싸우실 거면 우리 이혼해요. 형님은 아주버님을 껴안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 둘을 노려보며 형님을 토닥이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형님 엉덩이에 꼬리 9개가 보이는 것 같았죠. 어머님 말대로 불려우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은 끝이 났지만 아버님의 시신은 저의 바람대로 국과수로 가게 되었어요. 부검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아버님을 부검하러 국과수에 보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나오길 빌었어요. 특히 친정아버지를 일찍 잃었던 저에게 아버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셨어요. 시어머니의 깐깐한 시집살이에도 시댁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버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국과수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형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회사 앞이니 얼굴 보며 이야기 좀 하자고요. 형님은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어색한 미소를 짓는데 저는 속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동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불편해? 나도 한참 고민하다가 찾아왔어. 사실 가만히 있으려니 속이 너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찾아와 버렸네. 내 팔자가 너무 사나워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는 혼자 익숙해지려고 해도 그게 또 안 돼. 동서도 내가 참 밉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제가 또 미안해지더군요. 형님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는데 사람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니 괜히 고집도 세지고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사람을 몰아세운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에게도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지 확증은 없으니까요. 아니에요. 전 형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명확하게 알고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아버님 몸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무서운 일을 형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형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더니 가방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꺼내 뚜껑을 열어 저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복잡했던 마음이 안심된다. 자, 동서, 이거 받아. 내가 커피를 사올까 이걸 사올까 고민하다가 커피는 회사에서 마셨을 것 같아서 이걸 사왔어. 한 상자 사왔으니까 동서 1개 먹고 나머지는 회사 사람들이랑 나누어 먹어. 목이 말랐던 저는 형님이 건넨 에너지 드링크를 그 자리에서 마셨고 형님은 이만 가겠다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상하게 몸이 축 늘어지고 하루 종일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밤새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저는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링거를 맞으러 가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주며 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도대체 뭘 드셨어요? 이렇게 급성 탈수는 정말 처음 봤어요. 급성 장염이나 위염이 와도 이렇게 짧은 시간 탈수까지 오지는 않는데 혹시 마지막에 뭐 드신 거 생각난 거 없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먹은 건 형님이 건네준 에너지 드링크 뿐이었죠. 온몸의 세포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닭살이 돋아올랐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행히 저처럼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긴 제가 먹은 에너지 드링크는 처음부터 형님의 가방에서 나왔고 형님이 직접 뚜껑을 열어주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머님의 형님이 음식에 수상한 짓을 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알려드렸던 녹음기와 동영상 촬영이 생각이 났죠. 형님의 정체를 밝히려면 분명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번뜩 났어요. 손에 꽂힌 링거를 빼고 어머님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죠. 다행히 병실에는 형님의 얼굴이 안 보였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고 입을 살짝 벌리고 두 눈을 옆으로 굴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보며 혹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냐고 물어보니 어머님의 눈이 하늘 위로 갔다가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아직 이 정도 인지는 있으시구나 하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핸드폰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니 어머님 손이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오기 전에 어머님 옷장을 뒤졌어요. 어머님의 코트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어머님의 전화가 발견되었죠. 저는 서둘러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핸드폰은 액정이 깨지고 방전되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원을 켜도 켜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켜지지 않는 핸드폰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오더군요. 뭘 하는 거냐고 묻길래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내일 핸드폰 복원업체에 가보자는 겁니다. 핸드폰 안의 내용은 복원이 가능할 거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남편과 같이 복원 전문 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핸드폰과 컴퓨터와 연결을 하더니 폰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부 컴퓨터로 옮기시더군요. 저는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핸드폰을 동영상 촬영하시면서 조심히 형님이 요리하시는 것을 찍고 계시더군요. 형님은 콧노래를 부르며 어머님 국에 락스를 넣으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핸드폰을 놓치셨는지 바닥으로 떨어지고 화면에는 어머님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형님이 어머님에게 다가오며 킥킥거리는 기묘한 웃음소리를 냈어요. 동영상을 보는 저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아올랐죠. 아니,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아직 음식 준비 중인데 또 이렇게 몰래 보면 내가 속상하잖아. 너 내 국에 또 못 탔어. 또 나한테 강제로 먹이려는 거지? 그거 뭐야? 뭐냐고? 보면 몰라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이러면 제가 정말 못 참아요. 어차피 어머님 말씀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 아시면서. 형님은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어머님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어머님은 비틀거리며 쓰러지셨고 형님은 미역국을 일부러 바닥에 부으며 급하게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119죠? 어머님이 미끄러지시며 식탁에 머리를 찌이셨는데 일어나지 못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어머님이 못 일어나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형님은 어머님께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줄 몰랐나 봅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어머님이 119로 실려갈 때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지 희미하게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저는 남편과 그것을 경찰에 바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마침 잘 됐다고 저희에게 부검지를 보여주더군요. 아버님 피에서 에너지 드링크와 니코틴 성분이 나왔다고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니코틴 원액은 몇 방울만 먹어도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하더군요. 운전 중 엄청난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시면서 운전대를 전봇대로 향했을 가능함을 제기하셨어요. 블랙박스에도 아버님의 거친 숨소리가 잡혀 있었으니 초동 수사에서는 운전 미숙으로 긴장해서 그런 숨소리를 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형님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살인미수와 살인죄로 잡혀오게 되었어요. 형님의 방에 있던 화장대 서랍에서 아버님에게 먹인 니코틴 원액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사실은 시부모님 앞으로 고액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수익자를 형님 앞으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아주버님은 경찰서로 와서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정성스레 모신 줄 아십니까? 이거 모험입니다. 이거 분명 누가 누명을 씌운 겁니다. 재수 씨가 그런 거죠? 갑자기 집에서 내쫓아서 앙심을 품고 그런 거죠? 아주버님은 저에게 두 눈이 시뻘개져서 달려들자 저희 남편이 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무리 여자한테 미쳤어도 적당히 돌았어야지. 형수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 와이프가 밝혀줬으면 고맙다고 엎드려 절을 하라고. 뭐라고? 이 새끼가 진짜 뚫린 입이라고 뱉으면 다인 줄 알아? 너도 짜고 쳤냐, 어? 불쌍한 여자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둘이 서로 멱살을 잡자 경찰이 다가와 둘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다 큰 성인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정송이 씨 남편분이죠? 정송이 씨가 남편분 앞으로도 3억이 넘는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저 여자 아마 다음 표적이 남편분이셨을 겁니다. 재수 씨한테 큰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아주버님은 놀라서 그제야 두 눈을 크게 뜨고 경찰서 의자에 수갑을 차고 있는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틀거리며 형님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형님의 손을 잡더군요. 성희야, 아니라고 말해. 경찰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네가 진짜 우리 부모님 그렇게 만든 거야? 나한테도 그러려고 했어? 아니지. 아니라고 어서 말해.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빨리 말해. 경찰은 다시 아주버님을 떨어뜨렸어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정말 아무 표정 없이 말입니다. 지금 일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에 소름이 돋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저희에게 다가와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여자 과거 행적을 조사했더니 남편 한 명 아버님과 같은 교통사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님과 같은 뇌부종으로 사망했네요. 둘 다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수법이 같은 거로 보니 둘 다 저 여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저의 몸에 온몸에 닭살이 돋아오르고 머리가 쭈뼛 섰어요. 정말 처음부터 우리에게 돈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는 생각이 들자 말이 안 나오더군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소시오패스가 바로 우리 형님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연약한 사람인 척 접근해서 남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형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은 그 순간에도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자신의 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에 저는 온몸을 움찔거렸습니다. 형님은 정말 구치소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주버님이나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주버님은 저에게 형님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재수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재수씨가 했다고 그랬던 거요.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 사람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가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저만이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저는 아주버님의 손을 꽉 잡아드렸습니다. 왜 그 사과를 아주버님이 하세요? 죄인은 따로 있는데. 아직 우리는 사과조차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피해자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렵네요. 인생 처음으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가족을 죽이고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해외로 나갈까 생각합니다. 한국에 남아서 어머니를 볼 염치가 너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한테 당한 배신이니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아주버님은 정말 몇 달 후에 외국으로 짐가방 하나 들고 떠나버렸습니다. 저희 형님은 전 남편들의 살인죄도 인정되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원히 사회와 격리된 채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참 한 가족을 풍비박산 내놓고도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저희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아직도 눈동자를 힘겹게 굴리고 손가락을 간신히 움직여서 의사 표현을 하세요. 가끔은 저를 보면서 어린애처럼 엉엉 우시기도 하는데 마음이 찢어질 만큼 가여웠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 남은 생을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남은 어머님이 행운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님이 행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는 시부모님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추억이 많은 집이지만 그만큼 아픔도 많았던 집이니까요. 이렇게 한다고 남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편하더군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니 우리 주위에 쉽게 숨어 있는 게 소시오패스라고 하더군요. 사이코패스와 다르게 범죄에 대해 인지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도 너무 의심만 하는 세상은 되지 않길 바래요. 주위에 정말 서로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만 긴 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추워지는 날씨에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사연만 주야장천 듣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저도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신혼을 즐기고 있는 30대 후반의 새댁이랍니다.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대부분 다 제가 가진 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재미난 일화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라디오 사연을 올려봐라, 인터넷에 올려봐라 많이 추천을 해줬고요. 제 신상이 털릴까봐 차마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익명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는 바로 글을 써봅니다. 제 이야기 한번 진득하게 들어주시고 재미있다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가 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길에서 마주치는 할머니들이고 아줌마들이고 아따 조그마한 게 기가 세네 하는 말들을 하셨어요. 300안의 눈동자가 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좀 흰자가 크거든요.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중학교 때 작은 소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네 집으로 숙제를 하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이 무당집이었거든요. 집에 발을 들이고 친구네 엄마한테 인사를 딱 올렸더니 색동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린 친구 엄마가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저한테 신이 들러붙는다고 당장 꺼지라고 파치랑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친구가 놀래서 엄마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친구네 엄마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처럼 저에게 팥 소금 한 통을 다 때려 부었습니다. 기가 어쩜 저리 세냐면서 부정타니 당장 신당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다음에도 이런 봉변 당하기 싫으면 2번 다신 무당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요. 숙제를 하러 간 건데 그런 봉변을 당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친구와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무당집 근처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섭게 팥을 던지고 소금을 뿌리던 친구의 엄마 얼굴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저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고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기 직전 둘이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5월의 따뜻한 기운에 유채꽃이 만발한 삼방산 근처에 놀러 갔죠. 그런데 5월이 무슨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제주도로 내려오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할매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고 무당들이 삼방산 한라산 근처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날짜가 비슷하게 겹친 건지 한복이나 색동옷을 입은 딱 봐도 무당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아무렇지 않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무당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육실할년 신 넘어갈라 이러면서 저를 째려보고 떨어지라고 막 손을 허이허이 젓고 그랬어요. 도대체 저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여행까지 와서 기분이 잡쳤죠. 오죽하면 어떤 무당이 멀찌감치 서서 저한테 자네는 신을 모셔야 해. 생각 있으면 지리산 산신령님을 찾아와 하더라고요. 소름이 막 쫙쫙 돋는데 기가 너무 세면 큰 신들이 다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같이 여행 간 남자친구가 저한테 소름이 돋는다면서 너 정체가 뭐야? 우리 헤어져 하더라고요. 제주도 여행까지 가서 차인 사람 바로 접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어이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기가 진짜 세긴 세구나 하고 느끼게 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제주도에서 결국 헤어짐을 맞이하게 된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악몽에 엄청 시달린다고 하는 겁니다. 꿈에 귀신들이 나와서 그 여자는 어디 갔어? 그 여자 데려와 이런다는 거예요. 2달 만에 피골이 상접한 채로 나타나서는 다시 만나달라고 헤어지고 나서부터 귀신이 들러붙는 것 같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제발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진짜 정신 나간 놈인가 싶었습니다. 무당들 때문에 부정 탄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니 귀신이 저 찾는다고 다시 사귀자는 게 말인가요? 그래서 정신 나갔냐고 내가 너랑 다시 왜 만나겠냐고 진절머리를 쳤죠. 가서 귀신 밥이나 차려주라고 내 앞에서 이럴 바에 굿이나 하겠다 했더니 진짜 구슬했대요. 그 뒤로 애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점점 말라가더니 나중에는 영양실조까지 왔다고 군대에서 탈영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했다네요, 글쎄. 결국에는 휴가 나와서 굿판 지대로 벌렸다고 하는데 학교도 자퇴해버려서 소식은 끊겼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귀신들이 절 찾는 것 치고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그 흔한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없었거든요. 우리 집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로 드글드글했고요. 귀신보단 확실히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자퇴한 전 남자친구는 깔끔하게 잊어버린 채 대학 생활을 참 알차게도 보냈습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을 꽤 열심히 했는데 그 동아리가 바로 연극 동아리였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서툰 실력으로 공연도 올리면서 활기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소극장에 귀신이 많다는 소문이 슬금슬금 돌고 있었어요. 공연 중간에 소극장 조명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던가, 무대 뒤에서 소품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던가, 객석에 매번 똑같은 자리에 소복 입은 여자가 앉아 있다던가 하는 소문이요. 진짜 소문이 사실인 것 마냥 무성하고 제가 연극 동아리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선배는 귀신을 봤다고 우기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4년 내내 동아리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죽하면 궁금해서 소극장에서 밤이라도 새워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일이 생겨서 야간 작업을 못하는 날이면 다음날 꼭 동아리 애들이 귀신을 봤다고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문제없던 조명이 갑자기 터져나간다던가, 소품을 잘 정리해뒀는데 만진 사람도 없는데 소품들이 제각기 떨어져 있다던가 하는 일이요. 제가 없을 때만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귀신이 나를 따돌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게 동아리 활동에 열을 올리던 시점에 저는 새 남자친구가 생겼죠.
우리 동아리 사람은 아니었는데 연극영화과를 다니던 엄청 잘생긴 미남이 동아리 공연을 심심해서 보러 왔다가 무대에 선 저를 보고 반했다는 겁니다. 서툴게 대사 하나하나를 치는데 전공자의 느낌은 없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연기였다며 홀딱 반해버렸대요. 제가 뭐 청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여자라나 뭐라나. 삼배가 아니라 귀신 눈깔 가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청초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조금 우쭐했네요. 굳이 동아리 사람들끼리 하는 뒤풀이 자리까지 나타날 정도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자들은 가입할 수 없었거든요. 아마추어들 기죽게 전공자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파삭 삭는다고요. 남자친구는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라 당연히 우리 동아리에 가입은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저를 쫓아다니면서 잡일이라도 시켜달라고 허구한 날 동아리방 찾아와서 저한테 치근덕댔어요. 밥 먹자, 커피 먹자, 시험 공부 같이 하면 안 되냐 하면서요. 지는 시험도 우리랑 다르면서 결국 사귀는 수순으로 가게 되었어요. 생긴 거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원래 남자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 잘하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불문과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책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 임금이 무척이나 쏠쏠했고 부업하기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었지만 출판사에서 돈을 꽤 얹어주겠다는 말과 외주 작업하는데 터치 안 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구직난에 시달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중간 부업으로 논문 번역도 해주고 통역 알바도 뛰면서 돈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초년생 치고는 돈을 꽤 많이 만질 수 있게 되었죠. 그 돈 벌어서 다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남자친구 뒷바라지했습니다. 연극하는 남자가 벌어봐야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제가 밥 먹여, 옷 사줘, 커피 사줘 다 해줬죠. 연극 공연하면서 틈틈이 영화사의 프로필 사진인지 뭔지를 돌리고 배우로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특해서 제가 돈 쓰는 거 아까운 줄 모르고 다 쏟아부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연애한 지 몇 년이 지난지도 까먹은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다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우리가 연애한 지도 벌써 6년이 넘었다고. 나이도 나이였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꽤 꾸미고 나가 남자친구의 엄마를 기다렸죠. 근데 멀리서부터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다가온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땡 하면서 싫은 소리를 픽 내뱉는 거예요. 귀가 심상치 않다더니 진짠가 보네 하시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지금 남자친구 만나면서 기가 세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무당집은 근처도 안 갔으니까 그럴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오죽하면 제주도로 여행 가자고 하길래 5월은 죽어도 안 된다고 피하기까지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너랑 만나면 아들 기가 팍팍 죽는다고 하던데? 어머님 무당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네 어머님께 무당이냐고 되물었죠. 저런 소리를 할 사람은 무당밖에 없으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무당이야? 하시면서 버럭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기분 나빠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무당도 아니면서 왜 무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사실은 점집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서 점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동안 무당들에게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점보러 다니는 걸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침착하게 저 기독교인데요. 무속신앙 같은 거 안 믿어요 했죠. 제가 무속신앙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입을 삐죽 내밀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네. 무속신앙이라고 해도 신 잘 모시는 무당 만나면 예언자가 따로 없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시면 이만 갈까요? 아니, 너는 무슨 만나자마자 바로 간다고 그러니? 너 번영이란다며?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그러던데 계속 할 거니? 듣자 하니까 어머님이 말도 좀 생각 없이 하는 것 같고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지 아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고맙다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말이죠.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싶어서 저도 지지 않고 맞불 작전을 놨죠. 앞으로 어머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거면 저는 그만두고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너 우리 아들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야? 좋아서 만나는 건 맞죠. 안 좋아하면 가진 거 쥐뿔도 없는 거 왜 만나겠어요? 근데 연애하면서 시자 노릇하는 어머님까지 케어해야 하는 거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네요. 어머나 세상에. 그 무당 말이 진짜 용하긴 용하다 얘. 말 한마디도 안 치고 또박또박 대꾸할 거라고 하던데 진짜 치는 법이 없어. 얘, 너 마음에 든다. 글쎄 그 무당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네가 우리 아들 길을 팍팍 잡아먹고 살긴 할 건데 절대로 우리 아들 굶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 네가 장군 중에서도 완전히 대장군감이라지 뭐야? 이순신. 제가 이순신이라는 말에 마시던 커피를 뿜어냈습니다. 가까스로 정리를 하고 이순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엄청 뿌듯해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쭉 만나면서 절대로 굶지 않게 해달라고요. 너만 믿는다? 이러시는데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제가 가만히 허허 웃고 있으니까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건지 나중에 전 보러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직접 얼굴 보고 사주 보는 게 좋다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거절했죠. 저 기독교인이라서 싫어요. 그런데 안 가요. 거기다가 제가 점집 가면 무당들이 신 떨어진다고 싫어하던데요.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라서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남자친구는 어디서 뭐 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옆에서 이게 다 무슨 대화야 하면서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옆에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더 막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서 조용히 받아칠 수밖에 없었네요. 그나마 저는 면역이 조금 있는 대화라서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제가 뭣도 모르는 애였다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하고 기겁을 했겠죠. 딱 우리 남자친구 얼굴이 그랬거든요. 이게 다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하면서요. 그렇게 한 번 만나 뵙고 난 이후에 꾸준히 연락하고 귀찮게 하면 정리해야지 싶었는데 이상하리만치 연락이 없더라고요. 간섭도 없고 점집 가자는 이야기도 없고 그날 만났을 때는 제 머리채라도 붙잡고 갈 기세였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어머님을 뵌 자리는 바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1년을 더 연애하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결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7년이나 연애를 했으니 새로운 사랑을 찾기도 어려운 나이가 되었고 남자친구랑 그만큼 만나면서 싸운 일이 손에 꼽히는 정도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양가 가족들 다 만나서 상견례를 어색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무당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혼도 하기로 한 마당에 같이 점집에 가서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자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모태신앙이신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정말 썩더라고요. 대놓고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데 안 갑니다 하고 잘라내는데 시모가 의견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서로 믿는 종교가 다른 거지요. 서로 이해합시다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데 우리 엄마도 더는 뭐라 못하셨어요. 내가 아주 좋은 날로 날짜를 받아왔는데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해야 애들 기가 싹 펴진답니다. 결혼식 날짜는 더 볼 것도 없이 그날로 하시는 겁니다. 시모의 말에 우리 아빠도 당황하고
엄마도 이게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소리지 하고 있는데 시부만큼은 평온하더라고요. 익숙하다는 그 행동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올 것 같았죠. 결혼식 날짜 맞추는 거야 뭐 좋은 날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도 알겠다고 하셨고 저도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신경질을 부리시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선녀보살이니 아기동자니 그런 잡신을 믿는 거냐고요. 격 떨어진다면서 무속신앙 믿는 사람들 중에 제정신인 사람을 못 봤대요. 굿한다고 돈 써, 부적 산다고 돈 써 하면서 구시렁거리는데 그렇게까지 비약할 일인가 싶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만인의 축하를 받으면서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있는 호들갑 없는 호들갑 다 떨면서 오늘 사주에 물이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왔다고 저한테 너는 기가 세서 모르지만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신혼여행지는 몰디브였거든요. 사방팔방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이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죠. 오죽하면 남편한테 너 그냥 여기 있을래? 나 혼자 갈게 라고 했다니까요. 결국 몰디브까지 같이 가긴 했는데 남편은 진짜 쫄보라서 그런 건지 물에 안 들어가고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기가 생겼어요. 신혼여행까지 와서 그까짓 미신 때문에 이 좋은 물놀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남편한테 야, 안 죽어 그냥 들어와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길래 팔을 뻗어서 다리를 붙잡고 바다에 퐁당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소금물 잔뜩 먹고 눈 따가워 하고 있는데 한 15초 정도 지나서 갑자기 악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하는데 남편이 다리가 아파 다리 난리를 치더라고요. 재빨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까 오른쪽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데 다리의 피부가 보라색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놀래서 리조트 안에 있는 의무실을 찾아가니까 의무실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젤리피쉬가 물어서 생긴 흔적이라고 먹는 약 먹고 주사 한 대 맞고 그러면 된대요. 젤리피쉬가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해파리더라고요. 독이 심한 종류는 아니라서 금방 가라앉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소름이 돋았죠. 신혼여행 오기 전에 시모가 말했던 물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물에 내내 들어가 있었는데 멀쩡했고 우리 남편은 정말 한 30초? 그 정도 바다에 빠진 건데 바로 해파리가 물다니 대박이다 싶었죠. 저도 모르게 그 무당한테 점점 스며들고 있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모가 저를 딱 보더니 오늘 사주에 고기 먹지 말라 그러더라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이 잘 안 넘어가는 저에게는 무척이나 시련처럼 느껴졌어요. 시모가 다 제 생각해서 차린 반찬이라며 풀떼기가 가득한 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대충 먹고 고기는 내일 먹자고 하시는데 초록색, 주황색 나물들을 보니까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온갖 나물 반찬에 밥 한 대 비벼서 대충 먹고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죠. 제가 꼭 햄이라도 있어야 밥을 먹거든요. 고기 반찬 없으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갔어요. 배가 너무 고프고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노점상을 들렀는데 때마침 닭꼬치를 팔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랑 신나서 둘이 닭꼬치를 배 터지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배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밤에 화장실을 8번 갈 정도로 설사를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몸무게가 3kg이나 빠져 있었어요. 놀래서 병원을 찾아가니까 탈수 증상도 있대요. 장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일주일 내내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무당 진짜 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기 먹지 말랬는데 닭꼬치 먹어서 장염에 걸린 것 같았어요. 근데 무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저랑 살면 기가 팍팍 죽을 거라고요. 우리 남편이 나름 연극 무대만큼은 오래 해가지고 불러주는 곳도 많고 연극은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준비하는 공연마다 자꾸 사소한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같이 공연을 올리던 배우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공연 자체가 구설수에 올라서 일찍 막을 내리게 된다던가, 해외에서 공연 대본을 들여와서 공연하던 도중에 라이센스 문제로 소송이 걸려서 공연이 중단된다던가,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던 와중에 조명 전선 쪽이 합선이 되면서 소극장에 불이 나서 전원이 대피하는 큰 사고가 있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대학로 자체에서 삼재에 걸린 게 틀림없다고, 안 그러면 각 공연마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거냐고 말도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 남편이 꼭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주위에서도 우리 남편 보고 운도 나쁘다고 모든 일에 다 껴있으니 마음고생 심했겠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했죠. 문제는 구설수에 자꾸 휘말리니까 운빨 믿는 연출들이 우리 남편을 점점 기피하게 되고 작품에 불러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저는 번역 일에 통역 알바에 승승장구하다 못해 각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하는 회담 자리까지 초청받아서 통역 일을 했거든요. 프랑스어 통역가로도 이름을 펄펄 날리고 번역 작가로도 날리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저랑 다르게 확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름을 날릴수록 남편은 구설수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요. 오죽하면 우리 시모가 우리 아들 기 다 빨아먹는다면서 눈물을 짓기도 했고요. 저한테 눈치 주는가 싶다가도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 먹여 살린다니까 믿어본다면서 제 손을 꼭 잡기도 하셨어요. 한 가지만 하시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별로였죠. 시모가 은밀하게 저한테 부모한테도 못 얻어먹을 밥상을 제가 차려줄 거라고 했대요. 남편이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시모가 슬슬 아이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넌지시 아이 계획은 언제 세울 거냐고 점 보러 가게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불러주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아이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무당이 그러던데 신혼 때 빨리 아이를 가져야 그나마 길을 나눠서 아들 일이 잘 풀릴 거라고 했다고요. 제가 돈을 쓸어 담고 잠도 못 잘 정도로 바빠 죽겠는데 임신할 때는 아니다 싶었죠. 좀 더 있다가 가질 예정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했더니 시모가 눈치를 줬어요. 애 낳기 전까지는 우리 아들이 내내 피가 마를 일만 가득하던데 하면서요. 예, 그러면 내가 부적 쓴 거 있는데 그거라도 좀 들고 다니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하도 귀찮게 굴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길을 눌러주는 부적이라고 하면서 꼭 지니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길래 가방 속에 넣어두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부적을 들고 다니면서부터 저한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지거나 하는 그런 운 나쁜 일들이요. 분명 돌부리를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넘어지고 생전 처음으로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어서 부러진다거나 하는 일이요. 오죽하면 제가 통역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발가락이 갑자기 부러지는 바람에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중요한 자리였는데 결국 동기한테 일을 떠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피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맛보았죠. 근데 웃긴 건 저한테 그런 사소한 불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남편한테는 일이 쑥쑥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작품이 2개나 들어오고 제가 발가락이 부러졌을 땐 글쎄 영화 조연자리에 캐스팅이 떡하니 된 거죠. 순간 찜찜한 마음이 확 치솟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큰 사고를 당하고 남편이 영화 주연 맡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부적을 태워버렸습니다.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걸 태워야지만 화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활 잘도 태웠죠. 그 이후에 우리 남편은 연기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영화 자리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공연 하나는 무산되고 아동극 하나 덜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절대로 아동극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호랑이 분장하고 어흥어흥하고 있는데 제법 귀엽긴 했습니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시모가 아니 왜 잘 나가다가 고꾸라지는 거지? 하면서 저한테 부적 어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태워버렸다고 했더니 제 등짝을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태우냐고요. 발가락 부러지고 액땜했다 싶어서 태워버렸다고 하니까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더라고요. 예, 너 임신하고 싶으면 입던 속옷 들고 오란다. 지금 입고 있는 팬티 좀 벗어서 나한테 주렴 보살님 갖다 드리게. 어머님 노망 났어요? 뭘 달라고요? 그 무당 변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모가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그런 막말을 뱉냐고 하늘이 노하시니까 얼른 바닥에 침을 퇴퇴 뱉으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쳐다봤죠. 아니,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침을 퇴퇴 뱉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아직 임신할 생각도 없다니까요. 저희 아이 계획은 알아서 세울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네가 임신을 해야 우리 아들 기가 산다니까. 그놈의 기가 도대체 뭐라고 저를 이렇게나 괴롭히는 건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중학교 때 팥과 소금 맞은 이후로부터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그래도 고분고분하게 지금까지는 시키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자녀 계획만큼은 남편이랑 저랑 둘이 알아서 잘해볼 테니까 제발 신경 끄시라고요. 한 번만 더 선 넘으시면 그때는 모욕죄로 신고할 겁니다. 제가 딱 정색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는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정 그러면 점집이나 한번 같이 가달라고 굿이라도 한번 하자고 했죠. 결혼하기 전부터 내내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 거 안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졸라대니 너무 피곤했죠.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으면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할 말만 우겨댈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기가 센 사람인데 제가 쫄릴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무당이 되려 저를 쫓아낼 수도 있는 일이니까 시모한테 알겠다고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해맑게 웃으시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신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양심에 조금 찔리기도 했지만 이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무당의 무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짰어요. 약속을 잡고 무당 집에 딱 들어섰는데 무당이 위아래로 저를 쫙 훑어보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며느리? 이러는데 느낌이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일부러 사나워 보이고 싶어서 아이라인을 쭉 빼서 그리고 볼에는 말도 안 되는 연지곤지를 찍고 입술을 쥐잡아 먹은 것처럼 짙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왜 삼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촌스러운 무당 흉내내는 느낌이 딱 드는데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가짜다. 그냥 사기꾼이다 하는 수준이었죠. 그도 그럴 게 우리 시모가 이 무당한테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돈 벌어먹으려면 무슨 구라를 못 칠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제 길을 잡겠다는 건지 뭔지 저한테 생년월일 이러는데 날짜를 말해주었어요.
저한테 기가 세네, 기가 세네 하면서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남편이 나한테만 붙어 있으면 평생 배고를 일 없다고 하더니 무슨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고 말을 바꾸는지. 자기가 굿해주는 순간 그런 나쁜 기운이 다 물러가니까 굿을하래요. 3천만 원 현금으로 준비해서 들고 오면 바로 굿해준대요. 그러면서 씩 웃더니 네 남편 신혼여행 가서 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더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 이러는 겁니다. 제가 신혼여행 가서 시모한테 해파리에 물렸다고 하면 걱정 많이 하실까봐 그냥 물에서 큰일 날 뻔했다고만 둘러 이야기했거든요. 해파리에 물렸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시모가 무당한테 가서 그냥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하고 말한 거죠. 무당은 가짜 정보를 듣고 마치 자기가 꿰뚫은 것 마냥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거기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얘는 가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길을 눌러버리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다 너한테 더러운 물귀신이 들러붙어서 그런 거야. 그 귀신을 떼어내려면 내가 굿을 해야지만 돼. 물귀신 때문에 네 남편이 그 좋은 데 가서 물에 빠진 거야. 수영장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분명 그 리조트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게야. 바다에 빠졌다가 해파리에 물린 것이었지만 그냥 물이라고 시모에게 말을 했으니 무당도 수영장인 줄 알았던 거죠. 너네 처음 시댁에 간 날에 화를 입지 않은 것도 내가 말한 대로 나물만 먹어서 그런 거다. 그날 내 말 안 듣고 고기 먹었으면 너네 부부 황천길로 갔을 게야. 솔직히 웃음 참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 닭꼬치 먹고 장염 걸렸잖아요. 황천길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내내 설사하느라 죽는 줄 알긴 했죠. 아, 그 닭꼬치 집은 위생 난리 나서 벌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장염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놈 아주 가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계획한 대로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올렸던 그 실력을 발휘하기로 했어요. 순간 삼백한 눈을 확 치켰더니 무당이고 시모고 둘 다 헉 하면서 숨을 들이켜더라고요. 제가 눈을 치켜뜨면 진짜 공포영화에 나오는 얼굴처럼 무서워지거든요. 무당이 들고 있던 오색찬란한 부채를 확 빼서 들었더니 무당이 어버버 하더라고요. 시모가 얘 너 뭐하니? 하면서 당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부채를 쫙 펼치고는 눈가를 뒤집어 깠습니다. 가뜩이나 흰자위가 판치는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뒤집어 까니까 마치 접신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시모가 으악하면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순간 눈을 바로 뜨고 무당을 딱 쳐다봤습니다. 어디 신도 없는 게 신이 있는 척해. 당장 눈깔 안 깔아? 놀란 얼굴로 저를 빤히 보고 있던 무당이 순간 눈을 아래로 축 깔더라고요. 억지로 웃음을 참아내면서 연기를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신을 팔고 다니는 니년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그랬더니 무당이 놀래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얼굴에다가 냅다 부채를 던졌습니다. 코를 막고 악 소리를 내며 움켜쥐는 무당을 보고 벌떡 일어서서 눈가를 뒤집고 살풀이하는 것처럼 방방 뛰었어요. 제가 방방 뛰면서 막 돌기 시작하니까 시모가 놀래서 무당 옆에 찰싹 붙더라고요. 무당도 그런 시모 옆에서 제가 하는 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방방 뛰면서 불어를 미친 듯이 빠르게 외쳤어요. 그냥 뭐 의미 없는 불어였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 좋네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하는 불어요. 불어 발음이 워낙 둥글고 특이해서 빠르게 말하면 방언처럼 들리거든요. 마치 올렐레 팔렐레 하는 것처럼요.
제가 막 우르르 끽끽하면서 방방 뛰고 막 아무 헛소리나 내뱉으면서 신들린 사람처럼 팔을 휘적휘적 저으며 있으니까 무당이 놀래서 뭐야 하더라고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무당 앞으로 달려가서 어디 하늘신 앞에서 구라를 치냐? 손모가지 확 분질러 버릴까? 하면서 무당 손목을 팍 때렸죠. 무당이 저한테 무릎을 꿇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시모는 황망한 눈빛으로 무당 한 번 저 한 번 쳐다보고요. 우리 며느리 귀신 들린 거야? 무당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데 무당은 계속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만 반복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언제까지 귀신 들린 척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순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픽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쓰러질 때 허리를 좀 세게 부딪혀서 아프긴 했지만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고였거든요. 제가 기절한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멀찌감치 벌벌 떨고 있던 시모가 저한테 슬금슬금 기어왔어요. 저기 하늘신? 며느님? 아가야? 별 호칭으로 저를 다 부르더니 무당한테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119까지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가 기척없이 눈만 번쩍 뜨니까 시모가 또 놀래가지고 뒤로 확 물러나더라고요. 그러고는 태연하게 일어나서 자리에 딱 앉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죠. 시모랑 무당이랑 눈만 껌뻑껌뻑 뜨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해사하게 웃으면서 왜 이렇게 덥죠? 했어요. 방방 뛰었으니 숨도 차고 덥기도 덥더라고요.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다시 시모가 무당한테 철썩 붙더라고요. 그제야 무당이 목을 킁킁 가다듬고 안 놀란 척하면서 저에게 말을 했죠. 방금 신이 왔다 가셨나 봅니다. 뭐야? 진짜 귀신 들린 거야? 귀신이야? 귀신? 예, 기억 안 나니? 응?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딱 정색을 했죠. 제 표정이 바뀌니까 시모가 히익 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구라치면 손모가지 자른다고 한 거는 기억이 나네요. 됐수다. 돈 안 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이 근처도 오지 마시오. 내가 감히 보고 말고 할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 시어머니고 당신이고 앞으로는 제발 2번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도 마. 머리도 두고 자지 마. 결국 시모랑 저랑은 쫓겨났고요. 당연하게 소금도 맞았습니다. 시모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제 옆으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시모는 그날 이후로 점집에 점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물론이고 가족들한테까지도 무당 타령, 점집 타령, 부적 타령, 굿 타령 전부 다 뚝 그치셨어요. 시부가 하도 궁금해서 요즘은 왜 점보러 안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시모가 갑자기 소름이 돋는다면서 팔을 막 문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큰 신이 사는데 무슨 점을 보러 가냐고 됐다고 이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했대요. 큰 신이 산다는 게 뭐야? 하면서 시모한테 되물으니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부가 궁금해서 못 참겠다며 그날 점집 같이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더라고요. 너네 시엠이 말이다. 어떻게 점집 끊게 만든 거냐? 내가 카드를 잘라버리고 현금을 막아버렸을 때도 꾸역꾸역 빚내서 가던 사람인데 말이야. 남편도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쓴 거냐고 궁금하다고 난리를 치길래 결국 이실직고했죠. 시부랑 남편만 몰래 불러놓고 신들린 연기 한번 보여주니까 둘 다 침만 꿀꺽 삼키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처럼 연기 기가 막히게 하는 비전공자가 있는데
내가 연기로 먹고 살 수 있겠냐? 시부도 저한테 여우주연 상감이라며 박수 신나게 쳐주셨고요. 그 이후로 남편은 예전처럼 다시 연극판에서 공연 들어오는 거 열심히 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고요. 저는 늘 그랬던 통번역일 하면서 누구보다 알차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 얼마 전에는 양가에서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임신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기타령하던 시모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갔고요. 그 틈을 타서 우리 엄마가 시모 모시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신 믿는 거 좋아하시면 예수님이나 믿자고요. 다행히 예배 보는 게 또 재미있으신지 두 분이 단짝처럼 교회 봉사도 하시고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속신앙 믿는 시모 제대로 퇴치했죠? 이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간단한 불어 몇 개 외워서 해보셔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조금의 쪽팔림만 참아낼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보는데 몇 천만 원을 쏟아부었다는 우리 시모도 한 방에 나가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남편이 제 기에 눌려 산다는 이야기도 아이를 낳으면 기가 나눠진다는 이야기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서로 좋은 일이 언젠간 터지겠죠. 남편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더 좋은 배역을 맡아 연기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데 힘써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